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우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피소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오늘도 반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 대변인은 지금은 저강도 계엄령 상태로 한 장관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다. 사과할 뜻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잠시 후부터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과 만찬을 가질 예정인데요.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2차 업무 개시 명령 등과 관련된 윤 대통령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정부가 오늘 화물연대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며 철강,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들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40%를 돌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개시 명령이었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입니다.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과 원칙에 대한 강조,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이런 이 대응 자체가 보수 지지층들을 좀 결집시킨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적어도 한두 주 이내에 40%를 돌파할 수 있다. 정부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 하에 국민 경제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24일에는 2차 총파업 총력수행대회를 16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개최하고요. 12월 22일에는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한 차례 더 국회 앞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에 근접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 41.5%, 부정평가 56.7%, 이렇게 40%를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온 겁니다. 자, 5개월 만에 40%를 넘어섰다. 거기에 의미를 좀 두고 있는데요. 자, 배성규 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에 취임하고 나서 계속 떨어지기 시작해서 어떤 때는 20%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꾸준히 올라와서 지금 40%대를 회복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이게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이준석 대표랑 갈등을 겪고 또 뭐 경제 위기다, 안보 위기다 몰려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이 실망감이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이 대통령실이 안정되고 또 그 여당도 이준석 논란에서 벗어나면서 상당히 안정된 게 일단 컸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화물연대 파업이 사실은 국민적 동의를 전혀 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여론에서 싸늘하게 외면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경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힘든데 화물연대가 자기들 밥그릇 하나 더 먹겠다고, 더 지키겠다고 파업을 해서 지금 피해가 3조 원대 이상 늘어나니까 아무튼 국민들이 볼 때 또 기업들도 그렇고 다 지금 지지를 못하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대기업 노조들이 파업 일선에서 속속 이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민주당이 결국 이 운임제, 안전운임제 이거 3년 연장하는 정도로 타협하자라고 물러설 정도로 지금 여론이 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아주 원칙적인 대응을 하면서 그 파업 동력이 확실히 약화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윤 대통령이 지금 국정을 그래도
어떤 원칙과 기조로 갖고 예. 제대로 이끌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고요. 여기에 깃들여서 요즘 재밌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윤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 3대 도우미가 있다. 예. 첫 번째는 김정은이고 두 번째는 민노총, 세 번째는 이재명과 민주당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뭐 김정은은 계속 도발하니 국민적으로 상당히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예. 생겨서 결집을 하는 거고 네. 민노총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실망감 그리고 그 민주당 의원들의 그 끝없는 예. 막말과 가짜 뉴스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더 지지를 하는 네. 그런 것들이 생겼다. 그래서 그 세 명의 엑스맨 덕분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긍정의 요소 또 이게 주도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반사이익도 좀 있다 이런 취지로 들리기도 합니다. 자, 민주당 입장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설대한 변호사 어떠세요? 네, 일단 뭐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하는데 뭐 도움이 되셨다면 뭐 그것으로도 뭐 국가의 이익에 이익을 하신 점이 있으니까 예, 축하할 예. 일인데요. 저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런 면이라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전향적으로 야당 대표를 좀 만나셔가지고 예. 더욱더 지지율을 올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저는 오히려 그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상승하게 된 데는 물론 말씀해주신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한 네. 윤선 거부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한 단호한 대처도 저는 뭐 어느 정도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민노총이 어떤 국민들에 대한 어떠한 신뢰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정당성의 근거가 좀 약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화물연대의 어떤 운송 거부에 대한 법적 원칙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통했다고 보고 네. 또 다른 거 하나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이 없어지고 또 예. 김건희 여사의 어떤 행보가 대외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어떤 그런 불안감 그리고 어떤 그런 거부감 이런 예. 것들이 약간은 누그러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이 예. 오른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난 4일 윤 대통령 직접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고요. 정유 철강 분야의 추가 업무 개시 명령 준비를 지시했었죠. 오늘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이 됐는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목소리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습니다. 예, 정부 입장은 뭐 일관된 것 같아요. 일단 복귀해라. 그럼 대화를 할 수는 있는데 복귀를 안 하면 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하려고 했던 것도 안 할 수도 있다. 그 유가 보조도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대한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왜 지지율 상승을 견인할 수 있었냐면 이게 윤석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으로 1년 만에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국민들이 믿고 뽑았던 기대는 바로 공정과 상식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그 문재인 정권의 그 정치 권력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예. 법을 지키려고 했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말했던 그 윤석열이 사실은 지금의 대통령을 만든 것이거든요. 네. 바로 그러한 윤석열 다음에 법치를 지키겠다는 이 어떤 이미지가 화물연대에 국민 경제에 혼란을 주는 무리한 파업, 이것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을 한 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이미지입니다. 예. 저는 이것이 아주 절묘하게 윤석열다운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하나의 사건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니까 아마 국민들도 중도층까지도 아 이게 바로 윤석열이야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저는 그 지지율이 좀 올랐다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지지율을 계속 올리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어떤 장점들을 계속 국민들에게 성과로 보여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원칙적 대응뿐만 아니라 이것이 저는 기회가 돼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민노총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건 심하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눈치를 보고 아무도 거기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보수 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당시 야당할 때도. 왜냐하면 민노총 이세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민노총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세워주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민노총에 대해서 대등하게 할 말을 한다라는 입장이 저는 중요하게 보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민노총이라는 과거 30년 전에 민주화 시기에 만들어진 강경 노조 투쟁의 어떤 이 노선이 다시는 좀 재정립돼야 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화두를 던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해서요, 이 민노총은 14일이죠. 2차 총파업 대회를 또 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뭐 출구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민노총 입장에서는 여기서 밀리면 앞으로 뭐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내지는 노동시장 개혁 등 이 현안에서 정부가 주도권을 쥘 수 있다, 그런 걸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노총이 쉽게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경찰이 강경 대응을 하는 상황에서 이 조합원들도 민노총 또 화물연대 조합원들도 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이 뭐랄까요, 권리를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행위들도 일부에서는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김한수 부산경찰청 수사부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비조합원이 운행하던 트레일러에 라이터를 던진 조합원 1명과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물을 뿌리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한 조합원 2명을 각각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하여 입건하였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물은 조합원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여 뭐 비조합원에 대해서 협박을 일삼았다 그러고요. 경찰에게 이제 물적 가해를 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뭐 사실 대한민국 경찰이 뭐 시위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고생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공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그런 풍토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정당한 공권력 행사까지 마치 뭐라 그럴까, 권력의 주구,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비판받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요. 자, 임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모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폭력 행위는 반드시 지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도 생기기 때문에 뭐 어느 집회나 어느 주장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폭력은 무조건 하면 안 된다. 그게 우리 정당성을 오히려 해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다만 지금의 이제 과정에서 보면 예전에 경찰들이 시위나 이렇게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물대포를 쏜다던가 뭐 봉으로 때린다던가 이런 불법 행위들도 분명히 자행됐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그게 처리가 됐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뒤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런 그 노동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노조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사실상 이런 집회와 이제 시위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 보호막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다. 근데 그 전에는 정부는 오히려 이런 협력 과정이나 대화 과정이 조금이라도 더 있었으면은 더 오히려 대국적으로 정부를 운영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또 국제노동기구가 지금 사실 뭐 결사의 자유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뭐 입장을 정부에 좀 전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사 자유 87호와 그리고 강제노동 금지 위반에 대한 사항을 정부 쪽에 이제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서한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고, 그 이에 그 진행 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노동권을, 예를 들어 노조도 노동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폭력 행위는 오히려 더 근절하고 정당성을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부의 경우에도 이런 공권력이라는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위험한 큰 국가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럼 시민에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부분은 가장 최소한도로 시민의 목적에 맞게 시민을 보호하는 취지로 사용도 또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요, 이 금품갈취, 채용 강요, 또 장비 사용 강요, 폭력 행위 등 건설 현장에서 행해지는 노조의 각종 불법 행위를 200일간 강력하게 수사하겠다고 지금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뭐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살펴보겠다는 건데요. 이것도 민주노총을 의식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막 들어온 단독 보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서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시위를 하면서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그 단체인데요. 출근길 시위를 할 경우 지하철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방안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요,
국가의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아서 전장년이 출근길 시위를 하는 지하철역은 무정차하는 방안을 결정을 했다. 막 단독으로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자,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오늘 뭐라 그랬냐면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검토 결과 전장년의 지하철 시위가 출근길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불법 시위라고 판단을 했고요. 시위 역사는 무정차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후, 오늘 오후죠. 서울교통공사 보고를 받고는 경찰과 협의해서 이 무정차 통과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하라 이런 지시를 또 내렸다고 합니다. 자, 서울시가 이런 결정 내린 거 대통령실의 요청입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원칙적 대응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장년에 출근길 불법 시위도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 이런 취지고 어떤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대통령 윤석열의 의지와 무관치 않다. 이런 입장을 여권 핵심 관계자가 밝혔다고 합니다. 명삼 원장님,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예, 지난 그 문재인 정부 5년간에 알게 모르게 쌓여진 그 병폐 중에 하나가 하나씩 해결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 민노총이 주도하는 화물연대 파업은 물론이고 방금 말씀하신 이 그 전장년 시위에 관한 부분도 전장년 시위 같은 경우에는 민노총의 화물연대 파업과는 달리 불법적이지는 않지만은 많은 시민들의 그 편의를 볼모로 하는 비합리적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약간 그 편법적인 이런 시위로 인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에게 출퇴근길에 불편을 끼쳐주는 데 대해서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는 눈 감아 주거나 아니면은 우호적으로 봐주거나 심지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민노총이 시위하면은요 코로나 때도 시위하라고 그러고 경찰은 옆에 따라가기만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원칙을 세우고 법치라는 이 원칙 하에 철저하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씩 해결되는 과정이고 그것이 바로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무당층에 이르기까지 이 지지하는 마음으로 서서히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다시 한번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가 전장년 출근길 시위와 관련한 지하철에는 무정차 통과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막 들어왔습니다. 자, 이 서울시는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서 무정차를 결정했다는 거고요. 이게 불법 시위로 단정을 했다는 겁니다. 불법 시위로 단정을 했다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이런 행위는 바로 잡아야겠다 이런 취지라는 거고요. 대통령실이 요청해서 무정차 통과를 결정을 했다고 막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단독 보도가 저희들이 입수를 했고요. 자, 여권 관계자들은 불법 파업과 같은 맥락이다. 원칙적 대응 기조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오세훈 시장 경찰과 협의해서 무정차 통과 후의 대책 논의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게 바로 전장년 시위에 대해서 출근길 시위에 대해서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결정했다는 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자, 설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정부 동안에 어떤 어떤 이게 쌓여왔다라는 부분은 조금 동의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전장의 시위는 정확하게는 2021년도 12월 3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하철 지금의 지하철에서 하고 있는 시위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과 딱 1년 전 일이거든요. 이제 이분들이 그 전에는 다른 형태로 시위를 해왔다가 이제 지하철에서의 어떤 이런 출근길 시위를 하셨는데 저는 뭐 이 부분들 시민들이 많이 겪고 있는 불편도 있죠. 저도 실제로 이 시위가 일어난 동안 지하철을 타본 적이 있지만은 그때 움직이지도 못하고 한참 동안 기다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많이 불편합니다. 하지만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무시하거나 봉쇄하거나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분들과의 어떻게 대화를 해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같이 내놓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무조건 화물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힘으로 누른다라고 한다면 저는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과거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큰 어떤 노동쟁의가
크게 두 번 있었습니다. 이번에 네.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사태와 지난 여름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대우조선 사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대우조선 그 하청 근로자들의 임금 10년 동안 200만 원 받고 사셨어요. 근데 그 시위가 어찌해서 대화로 타결이 됐습니다. 그 후에 뭐가 벌어졌습니까? 그 사측에서는 또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우려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우조선소나 이런 그 조선업에서 조선업이 화랑인데 지금 영접공을 못 구해요. 영접공을 못 구하니까 지금 베트남에서 오히려 인력들을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거든요. 그렇다면 누구도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버린다면 누구도 일을 하지 않게 돼버린다는 상황이 오게 돼요. 예, 저는 그런 점에서 네. 물론 이렇게 불편함을 끼치는 거에 대한 예방도 중요하지만은 또 다르게 그분들의 어떤 얘기도 들어볼 수 있는 대화를 들어볼 수 있는 채널도 여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부정을 하겠습니까? 이 장애인들 정상이 아니라 장애인들 그 비장애인들이 누리는 권리를 똑같이 누렸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타협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뭔가 예산이 지원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출근길에 저런 시위가 과연 본인들의 의지를 내지는 뜻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시는 바람에 이 출근길에 막혀서 몇 시간 늦게 오고 이런 경우가 제법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을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장년에 대해서 호의적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오늘 의미는 뭐냐면 윤 대통령의 의지가 서울시에도 전달이 됐고 서울시도 협의를 통해서 불법 시위로 이 규정을 하고 무정차 통과를 함으로써 전장년 시위에 좀 무력화하는 그런 일을 시도하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는 걸 좀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서울시가 전장년 시위 지하철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 막 전해드렸고요.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원칙적 대응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정책이라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뤄낸 대표 선수들을 초대해서 만찬을 함께 합니다. 윤 대통령은 뭐 축구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지난번 브라질전 새벽 4시부터 했던 것도 같이 봤다 그러고요. 그 전에 포르투갈 역전하는 그 장면도 직접 보고 바로 그 다음날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었죠. 윤 대통령은 새벽 보통 5시에 일을 시작을 하는데 브라질전이 이제 새벽 4시였잖아요. 그래서 잠시 일찍 일어나서 브라질전을 관람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 골 넣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훌륭한 슛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주변에 하면서 각별한 사랑을 또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2022년 올해 크리스마스 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그게 잘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실 텐데 크리스마스 실에 손흥민 선수가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월드컵 선수단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오늘 마침 그 모금 행사가 있었다고 해요. 손흥민 선수가 크리스마스 시일에 모델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한국 축구가 월드컵 16강 목표를 이뤘던 것처럼 이번 크리스마스 실 모금 행사도 많은 국민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덕수 총리가 했다고 합니다. 자, 북한도요. 이 한국과 브라질 경기 녹화 중계를 했다는데요. 예전에는 중계를 안 했대요, 우리 거를. 근데 우리가 4대1로 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걸 그대로 보여줬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편 남조선 팀을 보면 공격선에 7번 손흥민 선수와 주장 선수입니다. 팀의 주장인데 나이는 30살이고 키는 183cm입니다. 토트넘 호츠포 팀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07차례 국제경기에 참가한 전적을 가지고 있는데 2010년에 국제경기에 처음으로 진출했었습니다. 월드컵 경기대회 경기들에는 9차례 참가했습니다. 그 경기들에서 3개 득점을 했습니다. 예, 자, 저렇게 손흥민 선수에 대한 내용을 다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1대4로 이 징계
반가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브라질전은 그대로 했고요. 현대차가 이번에 협찬을 했거든요. 월드컵 협찬을 했는데 그 광고판도 가리질 않고 그대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자, 브라질전에 대한 북한의 이 중계가 있었고요. 참 오늘 김건희 여사는 월드컵 선수단과 만찬을 지금 6시 30분에 합니다. 자, 저기 조금 뒤에 하는데 부산을 갔다 왔대요. 부산을. 왜 갑자기 부산이냐 그랬더니 초대를 받아서 갔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초청을 받아서 부산에 가서 봉사활동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노란 후드티를 입고요. 이 생필품도 전달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부산서 이제 노인분들에게 생필품 전달 봉사도 했고요. 근데 김 여사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새마을 운동이 경제 발전 기적을 만들어낸 운동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MZ세대와 계승시키는 새마을 운동 중앙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새마을운동중앙회 할 때는 뭐 대통령 부인이 활동을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그 일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 여사가 새마을운동에 대한 기대감을 저렇게 드러내는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 여사가 가는 거는 비공개로 일단 했는데 지역 언론에서 사진이 좀 찍혀서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오늘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 창업 청년들, 그러니까 자립을 준비하는 시설에 있다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운영하는 이 카페에 가서도 격려하는 그런 모습도 오늘 보였다고 합니다. 자, 김건희 여사 오늘 부산 왔다가 서울 왔다 바쁜 일정을 보냈네요. 자,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탐사의 이 방송, 인터넷 방송, 그리고 이 김의겸 의원의 의혹 제기, 이걸로 불거졌던 게 바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한 논란의 실체 거의 밝혀진 걸로 보입니다만 더 탐사 측에서는 아직도 계속해서 첼리스트가 그 자리가 없었다고 한 말이 오히려 거짓말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저희 TV조선의 탐사보도 7이 첼리스트 여성을 직접 만났습니다. 오늘 8시에, 잠시 뒤 8시에 방송이 되는데 첼리스트를 만나서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저녁 8시에 방송되는 TV조선 탐사보도 7에 이 첼리스트 여성이 자신의 지인과 통화하는 목소리 공개가 됩니다. 저희들이 미리 보여드려요. 조금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나 오빠한테까지 피해가서 진짜 알잖아. 너 오빠 사실 아니야. 오빠 전혀 그런 거 없어. 예, 자, 나 오빠한테까지 피해가는 거 진짜 나 알잖아. 사실 아니야. 전혀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아는 지인에게 주는 겁니다. 지인에게 주고받은 통화 내용을 입수를 해서 저희들이 공개를 하는데요. 탐사보도 7이 조금 뒤에 오후 8시에 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합니다. 자, 그러고요. 첼리스트 여성 측은 여전히 전 남친에게 말한 내용 모두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또 한번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연인 관계였던 건 맞고 늦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추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둘러대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말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대통령을 만난 사실을 남자친구 속이려면 왜 그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했을까? 성급한 그 결론은 유보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예, 자, 관련 목소리 들어보셨는데 첼리스트 측 변호인이 말한 건 저거였고요. 이 강진구 기자는 성급한 결론은 유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더 탐사에서는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변호사가 오히려 거짓말을 한다. 이런 주장을 또 어제 또 했다고 해요. 자,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청담동 가짜뉴스가 언제까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에 이 정치에서 다뤄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미 경찰 수사 결론에서 이른바 처음 제보자로 주목된 녹취의 대상자였던 첼리스트 A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정리를 했고요. 이것을 입증할 만한 디지털 자료를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 있었다고 하는 그 자유청년명 권한대행 이분의 실제로 그 녹취
어디 지역에 있었든지 마지막 그 어디에서 수신됐는지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시간에 그 지역에 그 근방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입증자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사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더 이상 더 키워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실이니 아니니 싸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시간 낭비라고 보고요. 저는 다만 더 탐사 측에서 이것을 계속 어떻게 보면 좀 우려먹는다고 할까? 계속 끈질기게 사실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분히 저는 노이즈 마케팅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말씀드립니다만 이 더 탐사 측은 책임을 져야 하는 언론 매체가 아니고 1인 유튜브 매체로서 자기들의 어떤 상업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언론의 관심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에게 열광하는 일부 소수 특성 그 강경 지지층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식의 집착하는 보도를 계속 끌을 이어가야만 되는 저는 나름대로 이해관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실관계는 명징하게 확인이 돼 있고 제보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첼리스트가 설명이 다 끝나서 진실을 고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무리한 그리고 과도한 그런 집착 취재 또는 그 상대방의 어떤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있어서의 어떤 과도한 그 취재 행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사건의 불씨를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거 국민들이 판단이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더 탐사 측이 이제는 더 이상의 이런 좀 노이즈 마케팅으로 수익을 내려는 그런 과도한 행위를 좀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어제도요, 이 제보자가 연일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더 탐사가 첼리스트 녹음을 그대로 또 내보냈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 이 제보자가 말한 부분입니다. 뭐 지금 더 탐사는 첼리스트 이별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 짐을 서로 이제 빼는 과정이 있었대요. 제보자 집에서 첼리스트가 짐을 빼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 참관인을 한 명씩 하자고 제안을 해놓고는 이 제보했다는 사람이 이 참관인을 더 탐사 취재진 한 명을 그냥 투입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술자리, 아까 반주까지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녹취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제 방송에 그대로 틀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틀면서 이 사람이 그 첼리스트가 지금 상황에서 하는 말들이 오히려 거짓일 수 있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있었던 걸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한다. 이런 의혹을 또다시 제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변호인에 대해서는요. 변호인이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 첼리스트가 하지 않은 말을 저렇게 또 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들으셨습니다만 오늘 방송 탐사부도 7 오후 8시에 방송되는 탐사부도 7에서 첼리스트 직접 만났어요. 직접 만나서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메인 뉴스에서도 뉴스9에서도 TV조선 사회부가 또 따로 또 취재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도 첼리스트의 육성이 담길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첼리스트가 말하는 부분까지 더 탐사는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설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일단 더 탐사가 확증 편향을 계속 스스로 이제 그걸 키워 나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방식, 취재의 방식이나 어떤 이러한 부분, 특히나 제일 처음부터 어떤 이 첼리스트를 직접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의 진술을 듣고 그 사람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물증을 찾았어야죠. 그런데 지금도 계속 보면 어떤 물증이라든지 어디 가겠다라는 것도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느 정도 일단락된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더 탐사의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영 계신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더 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얘기하는 내용 겉으로 얻는 일면에서는 속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흠집을 낼 수도 있고 그것이 비난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중도층이라든지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하지 않는 층에 대한 어떤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확증 편향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취재의 정당성 그리고 진실이란 것을 밑바탕에 깔고 우리가 그 뉴스를 봐야 되지 어떤 지지한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너무 주관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더 탐사뿐만이 아니고요. 국감장에서 한동훈 장관의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 자, 한 장관으로부터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같이긴 합니다만 오늘도 여전히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가짜 뉴스라는 것에 동의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저질 가짜 뉴스를 유튜버와 협업해서 뿌리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보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안 물어볼 수가 있겠어요? 경찰에서 그 첼리스트인가요? 그분이 사실이 아니고 허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객관적 근거도 나왔다고 보도를 봤습니다. 뭐 지금이야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뭐 그렇게 판정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또 사실은 또 그것도 어제 또 많이 또 바뀌더라고요. 김의겸 의원이나 김성환 정책위원장이 처음하고 달리 슬슬 발 빼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아주 희미한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절대 그렇게 하실 분들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꾼 건 아니고요. 한동훈 장관에게 뭐 정식으로 사과하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사과 생각 전혀 없다 그랬습니다. 가짜뉴스 아니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속담에 그 내가 부를 노래를 사돈이 먼저 부른다는 속담이 있거든요. 이렇게 책망 받을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는 거 이르는 그런 속담이라고 합니다. 이 더 탐사 관계자들이나 김의겸 의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지금 많은 국민들한테 사실이 아닌 게 판명돼서 오히려 꾸지람을 듣고 책망을 드려야 할 사람들이 계속 우김질하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 문제는요, 거기에 그 시각이 있었다고 첼리스트가 주장하는 사람들의 핸드폰 가지고 위치 확인해보면 다 나오는 거고, 아니 막말로 해서 한동훈 장관 핸드폰 가지고 그 시각에 거기 있었는가 한번 보면 알 거고, 그 김앤장 변호사 20명인가 30명 핸드폰 보면 금방 알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미 밝혀진데도 저렇게 우금질을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김의겸 의원도 문제지만은요, 이재명 대표한테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봐요. 이걸요 방탄벽으로 삼아서 최소한의 공격이 최대한의 방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김의겸 의원을 나무라고 가만 놔두니까 김의겸 의원이 계속 저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께서 김의겸 대표를 책망하고, 김의겸 대변인을 책망하고 대변인직을 사임하도록 해라 라고 하면은요, 이건 한풀 꺾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도 계속 놔두고 보는 것은 이건 결국에는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계속해서 키워가려고 하는 그런 방탄벽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대변인 관련해서 대표가 뭐라고 안 하더냐 할 때 그런 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인터뷰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 대표는 전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김의겸 의원을 책망할 생각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김의겸 의원이 한 말, 이게 또 논란이 됐는데, 지금은 거의 저강도 계엄령 상태다. 한동훈 장관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팩트 체크를 좀 더 해가지고 했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평시 체제라면, 평시라면 좀 더 차분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이 평시인가요? 역대 어느 정권이 지금처럼 야당 파괴에 나선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지금은 거의 저강도 계엄령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군인은 아니지만 검사들이 계엄군 역할을 하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냥 점잖게만 차분하게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예, 뭐 평시 체제라면 좀 더 차분하게 접근할 수 있었겠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옛날에 사실은 뭐 이 군부 정권 시절에 계엄령이 있었죠. 저희도 그 경험해 봤지만 그때는 정말 뭐 총등 군인들이 도심에 나와 있기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계엄 상황이면 저렇게 김의겸 의원이 저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지금 자유롭게 얘기하고 있고 한데 지금 검찰 수사를 얘기하지만 검찰 수사는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시작한 수사들이에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들이나 대부분의 수사들이 지금 그럼 뭐 그때 이미 그 문재인 정부 때 계엄령을 발표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자기들이 일부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해서 이걸 계엄령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어폐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 계엄령 아무리 계엄령 하라 하더라도 이거 계엄령하고 윤 대통령 술자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술자리는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대로 취재해서 써야 되는 거죠. 계엄령이라고 이거 취재 못하나요? 우리 옛날에 계엄령 때도요 사회부 기사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취재 제대로 해서 썼습니다. 그냥 이거 계엄령 하니까 대충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썼나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났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엄령 상황도 아니고 계엄령하고 이 술자리 취재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계엄령이라고 스스로 정해놓고 자기 스스로를 비호하는 그런 건데 이거는 자기 변명밖에 안 되는 얘기라고 보이고 아무래도 이 김의겸 의원이 그래도 이 기자 출신인데 그러면 취재를 제대로 못했을 때는 우리 기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냥 정정을 하고 또 사과를 할 건 하고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김의겸 의원은 이걸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과하고 말 일이 아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고요. 한 장관이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한 걸 두고 한 장관이 자신의 몸값을 대단히 높게 매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그게 10억 원까지 될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국감 때 제가 물어본 게 그 술자리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물어본 건데 그게 명예훼손이 되나 싶은 거고 설사 그게 명예를 훼손했다 할지라도 그 훼손한 대가가 10억 원까지나 되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분이 스스로의 몸값, 자신의 몸값을 대단히 높게 매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형사 고소로 또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라고 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좀 유식한 말로 그걸 전략적 봉쇄 소송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겁을 줘서 말을 못하게 하겠다. 예, 자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자신의 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은 어제 뭐라 그랬냐면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이분은 앞으로 계속 그러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응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임세훈 대변인.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뭐 말씀하신 게 뭐 전략적 봉쇄론까지는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그거보다 어떠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국무위원이 그게 이제 기분이 나쁘다고 본인이 아무리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의혹 제기만으로도 이렇게 큰 금액의 이런 소를 제기하는 게 맞냐? 그건 또 이해 충돌이랑 또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현존하는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 정부에서 사실상 권력의 2인자라고라도 불려지는 사람이 이거를 뭐 의혹 제기, 뭐 어떤 명예훼손 이런 걸로 본인이 딱 대놓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대통령도 고통을 줘야 된다라는 식의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이런 여러 상황이 너무 공포스럽고 그럼 과연 그 국민은 또 의원은 문제 제기가 있을 때 말도 못하냐? 그럼 관련돼서 한동훈 장관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의구심이 있는 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저희가 뭐 계엄령이도 이것도 이제 또 나간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국민은 또 오히려 그럼 얼마나 또 겁을 먹겠습니까? 대통령 비판만 해도 뭐 잡혀간다고 생각을 들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고등학생이 윤석열차라고 만들었던 그 고등학생 표현도 뭐 이것도 사실 뭐 엄청나게 그 학교에서 고통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의 표현마저도 마음에 안 들고 듣기 싫다고라고 하는 것을 보고도 이제 국민은 자유롭게 의견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국민은 표현에 다 자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질문하는 것이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그리고 최소한의 신빙성의 기초에서 국민들의 대신한 의혹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사실무근해 그리고 누가 봐도 가짜뉴스가 뻔한 내용들을 확인조차 없이 그것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이건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이 개인의 입장에서 저는 소송을 거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사실은 당협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지역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러는데 그 이러저렇게 불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러면 불만이 있다면 그걸 다 듣고 소화하고 할 수 있지만 유독 악의적이고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분들의 그 태도를 고치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존중돼야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국회에서 이 면책 특권을 가지고 국민적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건 충분히 보장돼야 되지만
다른 건 뭐라도 김의겸 의원의 이 케이스는 이번에 일벌백계로 한동훈 장관이 소송을 좀 해서 저런 악의성, 그다음에 반복성, 그다음에 의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비슷한 사건이 저는 뭐 있지 모르겠습니다만 윤현창 의원한테 뭐 건넸다고 이야기하니까 윤현창 의원이 또 법적 소송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식의 여야를 막론하고 가짜 뉴스의 주기적이고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일벌백계하는 좀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꼬집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했던 청년을 고소한 이 사상 초유의 사건 기억하고 있느냐. 한 장관 고소가 적절한지 묻는다면 저는 할 말이 없다. 이것이 내로남불의 전형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시민단체 대표 김정식 씨는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지 배부했다가 모욕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식 씨를 고소하셨거나 뭐 대리인이 고소를 했다거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고소인이 누군지를 말을 안 해주고 중범죄나 이런 것도 아닌데 휴대폰을 압수하고 포렌식하고 이런다는 게 예, 뭐 예전에 저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영호 의원은 저 사건과 이번 사건을 한번 비교해봐라.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김의겸 의원의 주장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실제로 고소한 적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맞대응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글쎄요, 이 정부 관계자 특히 고위층에 있는 분들이 고소, 고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라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게 반복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놔둬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판단하시겠죠. 법적인 대응을 통해서 이 결론이 날 수 있다면 또 내지는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진전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여하튼 고소, 고발을 둘러싸고 이렇게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편 더 탐사가 이 한동훈 장관 미행을 했었죠. 미행도 하고 또 이 주거 침입 또 했습니다. 미행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하게 됐다고 합니다. 한 장관 주거 침입 사건을 수사하는 이 주체가 같이 사건을 묶어서 이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내용 나온 대로 저희들이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김어준 씨의 하차설을 언급했다가 이 라디오 방송 나와서 한 이야기인데요. 묘한 신경전이 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교통방송입니다. 우리 공장장님은 뭐 이번 주에 거취를 표명한다고 들었었는데 안 내려오십니까? 그런 소문이 있어요? 네. 오,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데 혼자 모르신 것 같아요. 김채원님은 내려오신 지 오래됐잖아요. 아니 뭐 해임 건의안은 벌써 통과됐고 탄핵이 지금 목전에 있는데 아직도. 제 앞길은 제가 잘 알아서 할 테니까 김채원님 살 길을 지금 모색해야 될 당뇨입니다. 그 공천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직도 멀었는데요. 뭐 근데 금주에 어떻게 안 내려오세요? 그거는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예. 아시게 될 테니까. 네, 뭐 김재원 의원이 가끔 김어준 씨하고 이런저런 충돌을 하긴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면요, 김어준 씨를 향해서 직업적 음모론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약간 얼굴 붉히기 위해서 한번 보시죠. 김어준 공장장님은 방송 그만두셔도 직업이 있으시니까 뭐 괜찮죠. 뭐 직업적 음모론자. 직업적 음모론자. 한동훈 장관이 저는 이제 민간이니까 저한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도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만 갑자기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황운하 원언을 해버리면 이거는 경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듣는 분들은 참 통쾌하다는 생각을 우리 공장장님을 포함해서 상대방들이 너무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뭐가 엉터리예요? 제가 확실한. 네, 자 배성균 의원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사실 그 어떤 생방송에 나가서 이 진행자와 패널이 저렇게 이 날선 공방을 주고받는 건 참 보기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이 여권 입장에서는 김어준 씨의 그동안의 이 방송에서 한 발언들이나 태도가 얼마나 편파적이었나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아마 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또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거취를 저렇게 당장 이번 주에 잘리는 거 아니냐 하면은 좀 기분도 나쁘겠죠.
그렇지만 김어준 씨도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그동안에 그 방송에서 각종 부적절한 발언이나 또 사실과 다른 발언 때문에 굉장히 경고도 받고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그 자신이 스스로 어떤 방송에 대한 어떤 자성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김어준 씨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했는데 저거는 뭐 두 사람이 그동안 방송하면서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세현 대변인요. 그러니까 저 두 분의 방송을 오랫동안 했어요. 저 방송에. 그럼 보면 두 분이 약간 티키타카 합니다. 네. 그래서 저것도 그동안의 거취 문제도 계속 약간 이렇게 대화의 소재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저런 게 논란이라보다는 두 분이 농담 주고받는 것 같은 것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예전에 그 김어준 씨가 김재원 의원한테도 뭐 선거 경선 떨어진 것도 이런 식으로 장난치면서 약간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네. 저는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좀 김어준 씨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에 TBS 서울시에서 조례 삭감한 것에도 상당 부분의 이유가 김어준 뉴스 공장을 폐지하기고자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좀 불편한 존재인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한동훈 장관도 지난번에 얼마 전에 그 김종대 의원이 뭐 천공 스승이 어디 갔다 네. 그 국군 참모총장 공간에 갔었다라는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럼 김종대 의원을 고발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예. 근데 김어준 씨를 갑자기 같이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 김어준 씨 방송에 나오고 하는 걸 다 모니터링하고 청취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감정이 계속 있는 것 같고, 네. 뭐 거치 문제는 TBS가 아무래도 이제 재정 지원이 이제 내후년부터인가 안 되기다 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폐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계속 언제 그만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마음이 좀 드러난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김어준 씨가 주변에 뭐 그런 얘기를 좀 했다고 해서 한번 물어본 것 같아요.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 그랬는데 글쎄요, 이 방송의 역할이라든지 뭐 공정성, 뭐 형평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늘 고민하는 부분인데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방송이 어땠느냐 거기에 대한 평가들은 여러 가지 수치들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 평가하는 게 또 진영으로 나눠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하실지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이런 가운데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했던 말을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대응을 했는데 대꾸를 했는데 고민정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존재 자체가 사회적 위험이다. 윤 대통령 향해서 한 말입니다. 여당에서는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이라고 항의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노동자들을 향해서 뭐 북핵 위협이라는 발언까지도 하셨던데 북한을 주적이라고 여기는 분들이시잖아요. 그 얘기는 노동자를 적으로 여기는 발언이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윤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 위협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봅니다.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했습니다. 제발 고민 좀 하고 내뱉으시기 바랍니다. 예,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고민 좀 하고 내뱉으시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공교롭게도 김의겸 의원, 그 고민정 의원, 다음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전 대변인들이 제1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이 내뱉은 그 말들이 차곡차곡 빚으로 쌓여 혹독하게 책임질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고민정 의원은 오늘 재차 이런 말을 했어요. 제 말을 언어폭력이라고까지 표현하셨던데 차라리 그렇게 느끼셨다면 다행이다. 내가 한 말은 대통령 말씀을 따라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민영삼 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고민정 의원이 이제 너무 말장난이 심한데요. 제가 판단할 적에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인신모독입니다. 인신모독. 인신모독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고민정 의원이 얘기한 걸로 분석을 하면은요, 저건 대선 불복입니다. 대선 불복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니까는 저렇게 그 막말 수준이 아니라 사실과 어긋나는 그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 위협하고 민노총의 지금 화물연대 파업하고 똑같이 비교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 자체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불복을 하고 싶은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왜곡시켜서 삐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엉뚱하게 갖다가 동일시하면서 비난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거. 그러니까 북핵 위협하고 똑같다는 의미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북핵은 절대 안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했으면은 저렇게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무력을 증강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예. 마찬가지 원리로 이번에 민노총에 대한 화물연대 파업도 불법 파업은 안 된다는 이 원칙으로 내가 그 대통령으로서 대응을 하겠다. 예. 이런 의미에서 비유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것이 민노총 불법 파업하고 북핵 위협하고 무엇이 똑같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그 위협적인 겁니까? 네. 그리고 제가 인신모독이라고 얘기한 건요. 저 말 자체로 보십시다. 사회적 위협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흉기라는 거예요. 흉기. 그러면 우리가 몇 천만 명이 민주적 절차에서 뽑은 대통령이 흉기입니까? 흉기? 저런 막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저는 다시 한번 고민정 의원의 사과를 정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민정 의원이 조금 저는 아까 김재호 의원의 아까 그 말씀도 저는 좀 차용하고 싶은데 민주당이라든지 소위 또 일부 또 국민들께서는 속 시원하다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민정 의원의 어떤 표현의 어떤 정도를 떠나서 일단 대통령이 지금까지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는지, 그 다음에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왔는지 이런 어떤 종합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표현에 있어서는 과거에 국민의힘 민경욱 의원이라든지 그 과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올랐던 김성희 의원 같은 경우는 후보가 의원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 치매 걸렸다. 약간 이런 표현도 했었어요. 저는 의원으로서는 상대 진영 어떤 지도자에 대한 비난 할 수 있다고도 보지만은 그 정도는 좀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적절한 수준에서야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만 좀 과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말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서로 좀 인정하고 사과한다든지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치에서는 이렇게 사과하는 걸 잘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좀 같이 뭐랄까요,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있었으면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자,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한 말이 계속해서 이제 파생이 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통치행위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했다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당장 한 장관이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라는 건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죠.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양반 정치 공부 다시 해야 돼요. 사법시험만 봤지 정치 공부를 안 한 겁니다. 법이 아닌 정치가 우리 인생에, 대한민국에 훨씬 더 큽니다. 그게 비중이. 아니, 서로 싸워요. 의견이 달라요. 야, 경찰서 가자. 이게 맞는 공동체입니까? 이게 바람직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훨씬 더 많은 영역이 정치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한동훈 장관께서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하려면 핸드폰 비번부터 풀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한동훈 장관의 어제 그런 태도는 마치 정치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무인이죠. 사실상 언론을 내놓고 수사 지휘를 한 거라고 저는 봐야 됩니다. 네. 자, 법무부는 구체적인 수사 지휘 안 하니까 원론적인 입장이다 이야기했지만 검찰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 닿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통치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벗어나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민주국가의 법치주의에서는 일반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한국은 대통령제가 제왕제 대통령이 있으면서 통치행위라는 단어가 있었죠. 특히 이 부분은 이제 대북 정책에 관해서 많이 썼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저 단어를 한동훈 장관이 꺼내들었던 이유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무슨 수사 지휘를 하겠다는 게 전혀 아니고 질문 중에 최근에 이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서훈 안보실장이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아마 하는 과정에 설명을 하면서 사례로 예를 든 거예요. 사례가 뭐냐면 잘 아시지만 김대중 대통령도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대북 송금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걸 그 다음에 정권에 들어왔던 노무현 정부 때 당시 한나라당이 발의를 해가지고 특검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렇죠. 대북 송금을 수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당연히 정권이 재창출됐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에서 반대해 줄 줄 알았는데 당시 민정수석이 문재인 수석이었어요. 민정수석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아니 통치행위를 하더라도 법률과 위반해서 법률 위반한 게 나오면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결국 특검을 수용했고 구속됐기까지 했었습니다. 박지원 당시 실장이. 그렇죠. 그런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문재인 수석도 그런 이야기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통치행위라는 말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자체를 그냥 퉁치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맥락상 아무 문제가 없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저렇게 그 윤거전 의원 흉보해서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요.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당시 비서실장이었죠. 그렇죠. 대북 송금 특검 했을 때 그때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책임론을 문재인 수석이 언급한 적이 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제는 아니라고 그랬다가 오늘 맞더라 그러면서 자신의 말을 거둬들였는데 한 장관의 이야기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문 전 대통령께서 대북 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이셨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걸로 좀 기억하는데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모든 걸 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책임을 전가하려면은 왜 정권 교체를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느냐고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예, 자, 한 장관 뭐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예전에 무슨 말 했는지 다 갖고 와서 이제 대응을 하니까 뭐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요. 지금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었죠. 관련자들의 뭐 해명이 충분치 않다고 본다. 책임 있는 인사들은 지휘고와 막론하고 응분 책임 져야 된다. 김 전 대통령도 관여 드러났다면 책임은 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상기시켰던 건데 박지원 당시 비서실장마저도 아니라고 그랬다가 인정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이야기했던 곳에서 뭔가 이 전 정권 분들의 이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전후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소통을 소통을 해보셨어요? 많은 말씀 하시죠. 뭐라고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화가 많이 나 계시던가요? 네,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장차관들 중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 23명이라고 합니다. 실무자급 빼고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정 그리고 정치 보복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 자 23명이 지금 조사받고 있다. 화가 많이 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네, 뭐 있는 그대로 좀 지금 기분이 안 좋으시겠죠, 당연히. 지금 결국 칼끝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여러 우려들이 있고 아마 양산에서도 그런 식의 이제 뭐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사실 서훈 실장까지 구속이 된 것까지 보면 그럼 다음 스텝은 뭐겠냐라는 이제 의구심을 민주당에서나 안팎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었던가요? 후보였는지 제가 기억은 정확하지 않는데 그때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라고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서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조금 이런 식의 반응이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윤석열 후보였는데요. 후보 시절에 제가 그렇게 말할 의도는 아니었습니다라고 오히려 이제 한 발 뒷걸음질 쳤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지금 정부의 청사진은 도대체 알 길이 없는데 사정 당국만 계속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두 가지 축으로 하나는 이재명 당대표, 야당 대표 망신 죽이기. 또 하나의 축은 전 정부, 전 대통령까지 이제 말살하기. 이게 그런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정부 상황에 대해서 전 정부 책임자였던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본인이 함께 일을 했고 가장 본인 최종 책임자인데 그런 이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불미스럽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또 다시 돌아오고 다시 또 수사받으러 가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당연히 불편하고 기분 나쁠 수 있는 상황이신 것이죠. 네. 이 보면 최근에 문 전 대통령이 굉장히 화를 자주 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서면 조사했더니 무례한 짓이다라고 하셨는데 또 그러다가 또 이 풍산계 논란이 나왔을 때도 그때도 이 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하셨고 이번에도 또 화를 내시는데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뭐 그렇습니다. 자신의 측근들이 정권이 끝난 다음에 줄줄이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되고 하면 뭐 기분이 좋을 리는 없겠죠. 그리고 또 안타까운 일이고 또 전직 대통령이 이 연이어서 모든 정권에서 계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오는 거는 그게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서해 공무원 사건 건은요, 원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이 재임 때 유족한테 진실을 밝히도록 직접 나서겠다고 한 뒤에 하나도 행동을 안 하시고 유족이 청구한 정보 공개는 다 줄줄이 막고 항소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 기록물로 15년간 봉인까지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약속을 안 지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본인이 이런 절차가 있었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판단했었다라고 제대로 해명했다면 아마 측근들이 저렇게 줄줄이 구속되거나 조사받는 일은 좀 최소한 없지 않았을까 싶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입장을 냈는데 최종적으로 내가 승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본인한테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받더라도 최소한 조금 더 자세하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유족들한테는 최소한 설득할 수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이 진실에 대한 추구, 진실을 통해서 사실을 밝히면 본인의 책임 내지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검찰 수사는 점점 윗선을 향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대장동 관련 의혹인데요. 그동안 김만배 씨가 미국에 있던 남욱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회유하려고 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는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어제 저희 TV조선에서 일부 입수한 CCTV 캡처 화면인데요. 뭔지 한번 보실까요? 네, 복도에서 만난 겁니다. 조사실에서 나왔던 데서 만난 건데 그때 이 김만배 씨가 손가락 4개를 펼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4억은 뇌물이 아니라고 해달라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자, 다른 것도 아니고요. 검찰 복도에서 이제 마주치자 저렇게 말 맞추기를 시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당시 검찰은 김만배 씨가 그해 1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수표 4억 원과 현금 1억 원을 준 정황을 잡고 수사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서 김만배 씨는 부인을 했는데 이 저 CCTV 그리고 남욱 변호사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해서 김만배 씨가 이제 구속되는 그 상황까지 이어졌다. 그 내용이 바로 이 CCTV였다는 거죠. 설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에 1차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기각이 됐었죠. 한번. 그다음에 2차 청구에서 아마 이러한 보강 증거를 통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입증을 통해서 그때 영장이 발부가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당시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만배 씨가 어떤 의미로 남욱 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본인의 그 700억 천안동의 1호에 대한 어떤 그 부분과 어찌 보면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뇌물죄가 그 액수에 따라서 얼마만큼 큰 형량으로 오는지는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한 본인의 혐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 아마 본인의 혐의를 벗어나고 싶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단초가 돼서 본인이 구속에 이르기까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남욱 변호사의 입을 막기 위해서 김만배 씨가 아주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다. 이런 흔적이 저희 TV조선에서 포착이 된 건데요.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요. 유동규 씨와 약속했던 700억 원을 발설하면 자신은 죽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00억 약정, 이게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모두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실 텐데 지난해 10월에는요. 김만배 씨와 유 전 본부장 700억 약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700억 약정설 사실입니까? 이를 막론하고 이런 소동을 일으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700억은 오히려 저희가 김만배 씨와 대화하면서 줄 수 있냐 농담처럼 얘기하고 실제로 약속도 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김만배 씨가 먼저 700억을 언급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후배한테도 반 줄까? 한 주세요. 그다음부터는 얻어버리고 안 준 거죠.
그러니까 농담으로 서로 주고받은 거는 녹취되니까 이게 마치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여서. 그 반이라는 게 뭐의 반인가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700억이 유동규 씨 거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었죠, 당시에는요. 근데 지금에는 이 700억 원의 주인은 그 부분이 아니다. 이 성남시장 당시에 이 이재명 시장 측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돈이다.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700억 원 돈과 관련해서는 이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상당히 검찰 조사에 대비해서 알려주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기소되기 전까지 한국에 들어오지 말라라든지 검사가 어디로 끌고 갈지 확인하고 답변을 해라. 천천히 답변을 하면서 이 검사 앞에서 좀 끌어봐라. 이런 식의 조언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남욱 변호사는 이 같은 김만배 씨와의 대화 내용을 이 자필 메모로 남겨서 보관하다가 검찰에 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욱 씨가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이거 증거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내서 이 검찰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뭐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자, 민사 원장님, 이 700억 원의 주인 어떻게 밝혀질까요? 어떨까요? 네, 하필이면 700억을 가지고 농담을 했겠습니까? 저는 변호인이 저 정도로 얘기한 것은 네. 보면은 결국에 정황상 700억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가 있었다라는 그런 남욱 변호사의 그런 뭐 폭로라고 할까요? 그게 훨씬 더 저는 그 신뢰가 갑니다. 신빙성이 갑니다. 일테면은요. 그렇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김만배 씨가 어찌됐건 간에 그 작년에 수사를 받을 적에는 이 작년에 문재인 정부에서의 그 검찰하고는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로 서로 그 수사 상황도 뭐 공유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상당히 축소되는데 그런 정황들이 지금 쭉 이 남욱 씨의 폭로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일기 수사팀에 대해서 이 철저하게 수사를 못한 점,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저는 추가 수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김만배 씨의 뭐 700억하고 그다음에 대장동 그 몸통 돈하고는 별개로 일기 수사팀의 직무 유기 부분에서도 충분히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그런 증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이 대장동 관련된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가리는 게 가장 큰 검찰의 과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점점 더 현실화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당내 비판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임세현 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대표에 대한 비판을 아예 할 수도 없으면 그게 민주정당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당 대표를 이상한 이유와 엮어서 이제 쫓아내지도 않았습니까? 근데 저 민주당에서는 뭐 그런 각 개개인의 정치인들의 모인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본인의 정치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당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사법 리스크 자꾸 리스크 이야기를 하지만 실체적으로 지금 수사된 내용에서는 이재명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전혀 얘기도 나온 게 없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장동 이 수사의 기본이 되었던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난번 수사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인 건 기본이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진술이 같이 맞는 걸 확인하고 있는데 이 녹취록과 김만배의 말은 그동안 바뀐 게 없습니다. 하지만 남욱 변호사는 갑자기 수사팀이 교체되면서 이제 말이 바뀌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면밀하게 봐야 되지만 이재명 대표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증거를 토대로 해서요. 이 사실관계 꼭 좀 밝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